자연에 존재하는 118개의 원소, 기계는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모두 특별합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의 지구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특별한 원자번호 6번, 원자량 12의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 카본이라는 이 녀석의 이름은 근대 화학의 아버지이며 수소, 산소 등의 이름을 장명했으나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라부아지에가 붙인 이름입니다. 원자번호 6번은 핵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하니 전자도 6개라는 의미지요. 전자 배치도를 보면 가장 바깥 궤도에 4개의 전자가 존재합니다. 이 4개의 전자로 인해 탄소는 자기 혼자 또는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여 아주 다양한 종류, 아니 무궁무진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탄소만이 가지는 특별한 능력이지요. 탄소만으로 구성된 화합물을 동일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동소체라고 하는데요. 흑연,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이지요. 또한 최근 탄소 원자가 결정 구조를 이루어 길게 늘어선 분자사슬로 이루어진 다양한 종류의 탄소 섬유를 합성하여 산업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대 분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모두 탄소 중심의 거대 화합물이고 이들이 땅속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석유, 석탄도 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생명의 지구를 탄소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체에 의해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을 유기탄소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태우면 아주 빠르게 빛과 열을 내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이 과정을 연소라고 하지요. 한편 생명체는 열과 빛을 내지는 않지만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 유기물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고 연소와 동일하게 최종 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 공통적으로 산소가 관여하지요. 만약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이 산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지구 대기의 산소 농도는 점점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유기물과 산소를 소모하는 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유기물과 산소를 생성하는 생물체들도 득실득실거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탄소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하여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생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식물, 해조류, 사이아노박테리아 등이 가장 대표적인 광합성 생물이지요. 이들을 특별히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자가영양 생물체라고 부릅니다.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얘들도 반대 과정인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자가영양 생물체들과는 달리 나를 포함한 동물, 균류, 그리고 대부분의 세균은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하지 못해서 다른 생물이 만들어 놓은 유기물을 이용해서 살아가지요. 이들은 오로지 호흡만 하는데요. 자가영양 생물체가 만드는 유기탄소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종속영양 생물체라고 합니다. 지구라는 생태계에서 탄소는 자가영양 생물과 종속영양 생물의 상호 균형에 의해 일정한 순환을 통해 그 형태를 바꿉니다. 그 매개가 바로 이산화탄소지요.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이산화탄소는 대기, 해양 심층수와 표층수에 녹아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특히나 해양 심층수에는 전체 이산화탄소의 95%에 달하는 38,100기가톤이 녹아 있습니다. 바다 저 깊은 곳에서 표층으로 거의 올라오지 않은 심층수는 그야말로 거대한 이산화탄소의 저장고인 셈입니다. 한 개의 탄소와 두 개의 산소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는 무색의 기체라서 공기 중에 늘 있어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상 속에 아주 가까이 있는 분자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포장을 해줄 때 넣어주는 흰 연기가 펄펄 나는 물질이 있지요. 이산화탄소의 고체 형태인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가끔 청량감을 느끼고 싶다면 탄산수를 마시거나 맥주를 마시지요. 발효가 잘 된 김치도 톡 쏘는 맛을 냅니다. 이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탄산을 형성했기 때문이지요. 이 원리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양조장 옆에 살던 영국의 과학자 프리스틀리입니다. 이 아저씨는 온갖 실험을 다 했는데요. 양조장에서 나오는 공기를 물에 녹였더니 청량한 맛이 나 하면서 바다 건너 프랑스의 라부아제에게도 알려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하냐고요? 정보 교환과 디스커션이라고 합니다. 자가영양 생물체와 종속영양 생물체를 매개해주고 이렇게까지 유용한 이산화탄소는 어쩌다가 날이 더운 것도 홍수가 많이 나는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라는 평판을 얻었을까요? 사실 이산화탄소의 역할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표면온도 5800도씨인 태양에서 약 1억 4959만 787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라고 해도 남극의 경우 영하 80도까지 떨어지고 종종 지구상의 어느 지역은 40도가 훌쩍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성처럼 영하 176도가 되거나 수성처럼 영상 175도가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골디락스 지역에 위치하는 행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을 한번 볼까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34만 4천 km 정도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거리에 있으면 지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의 표면 온도는 최저 영하 233도, 최대 영상 123도나 됩니다. 달의 질량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해 대기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중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나사가 지구 밖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보면 태양이 비치는 쪽에 하얗게 빛나는 테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기라고 부르는 이 테두리가 밤마다 이불을 차고 잘 때 온기를 유지하라고 엄마가 덮어주는 이불처럼 지구의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별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으며 적당한 중력을 가져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대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구의 지름이 12,724km인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100km의 대기를 추가해서 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0km 상공을 기점으로 우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요. 이 경계를 카르만 경계라고 하죠. 대기권을 구성하는 기체의 99.9997%는 카르만 경계라고 불리는 100km 이하에 존재하는데요. 주요 구성물질에는 질소, 산소, 아르곤 등이 있습니다. 질소 78%, 산소 20.9%, 아르곤 0.93%로 얘들을 합치면 99.6%나 됩니다. 그 이외에 이산화탄소가 0.39445%, 약 400ppm 정도이고 극미량의 네온, 헬륨, 크립톤과 같은 비활성 기체들, 아산화질소, 그리고 물의 기체 형태인 수증기가 0.4% 정도입니다. 얘들은 지구 중력장에 의해 지구를 떠날 수 없는 운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운명을 거슬러 지구를 벗어나려면 지구 탈출 속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별다른 추진력 없이 지구를 탈출하기 위한 초기 속도 11.2km/s가 되어야 하지요. 11.2km/s라는 속도는 고작 40초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사실 지 표면에서 분자들이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영원히 탈출하지 못하고 지구 내부에서 순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중력장에 묶인 이 이불이 어떻게 적당한 온도의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행성의 에너지원은 별에서 오는 빛입니다. 지구의 열원은 태양빛이지요. 빛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에너지 세기가 다릅니다. 파장이 짧아질수록 점점 에너지가 세집니다. 우리가 익숙한 과시광선의 영역인 빨주노초 파남보를 기준으로 보면 보라색이 파장이 가장 짧고 에너지도 가장 셉니다. 자외선은 자주색의 바깥쪽이라는 의미인데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고 더 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적외선은 빨간색의 바깥쪽이라는 뜻인데요.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길고 더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가지는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림은 비 오는 날 여름 풍경을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바닥은 온도가 높은 붉은색, 우산은 초록색, 대기는 푸른색으로 찍혔는데요.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상태를 나타내지요. 복사의 한자는 바퀴복의 비출사입니다. 둥근 공 모양으로 사방으로 뿜뿜 빛을 내뿜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렇게 뿜뿜 내뿜어진 빛이 내가 직접 에너지를 전달하마 하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복사입니다. 어떤 에너지의 빛을 어떤 세기로 내뿜느냐는 그 물체가 가진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구처럼 평균 표면 온도가 15에서 18도씨인 행성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적외선 근처의 빛을 방출하지만 태양처럼 표면 온도가 5800도인 별은 자외선을 포함한 강한 과시광선의 빛을 방출합니다. 자외선까지 포함한 강력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면 30%는 직접 반사돼서 우주로 날아가고 나머지 70%는 지구 내부의 공기, 지각, 해양 등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지구 복사 에너지로 우주로 방출되지요. 그런데 지구가 달과 다르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구 대기는 두 가지 점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는 태양에서 오는 분자를 파괴할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강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구 내부에 일정한 열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지요.
대기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질소와 산소, 아르곤이지만 이들을 온실기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산화탄소, 메탄, 물, 아산화질소를 온실기체라고 하지요. 그 이유는 뭘까요? 빛 에너지가 분자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외선처럼 에너지가 강한 빛은 분자 결합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적외선은 분자 진동을, 그리고 마이크로파와 같이 정말 긴 파장의 빛은 분자의 회전 운동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적외선에 의한 분자 진동은 분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 차이는 분자 구조 내에 부분적으로 음전하와 양전하를 띠는 부분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자 구조 내에 부분적 음전하와 양전하가 나타나는 특성을 쌍극자, 다이폴이라고 합니다. 쌍극자는 원자가 만나 분자를 형성할 때 각 원자가 가지는 전기 음성도, 즉 전자를 얼마나 좋아하느냐의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H2O인 물을 보면 수소와 산소가 전자를 공유하는데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수소보다 큽니다. 그 결과 전자를 공평하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전자는 산소 쪽으로 완전 쏠려버립니다. 이로 인해 수소는 상대적으로 양전하, 산소는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되지요. 물론 물은 비공유 전자쌍으로 인해 다른 분자보다도 더 큰 쌍극자를 나타냅니다. 대기 중에 가장 많은 N2, 즉 질소는 동일한 원소가 만나 결합된 분자입니다. 얘는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완전 똑같이 분배되어 쌍극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산소 원자 두 개가 만난 O2도 동일하지요. 그러나 H2O인 물은 전자가 산소 쪽에 완전 몰려있기 때문에 매우 큰 쌍극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자 그 자체가 극성을 띈다고 얘기하지요. 한편 이산화탄소는 분자 전체로 보면 극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자 내에서 전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 탄소 쪽은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산소 쪽은 상대적인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메탄도 이산화탄소와 동일하지요. 그런데 분자 내에 쌍극자가 전혀 없는 동일한 원소로 구성된 질소와 산소 같은 분자들은 적외선에 의해 마치 두 팔을 동시에 뻗었다 접었다 하는 것처럼 대칭으로만 움직이는 라만 활성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쌍극자가 형성되는 경우 적외선에 의한 분자 진동이 달라지지요. 즉 적외선을 흡수하여 열을 받음으로써 비대칭으로 움직이고 엉덩이를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구부림 등의 진동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을 적외선 활성이라고 부릅니다. 말로만 하니 상상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각 분자의 적외선 활성을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퍼듀 대학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분자 운동입니다. N2는 마치 두 팔을 동시에 뻗는 것 같은 라만 활성의 운동을 하고 있죠. O2도 동일합니다. 이는 이들이 적외선 파장에 의해 열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H2O, CO2, 메탄은 라만 활성과 동시에 적외선 파장에 따라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비대칭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자의 특성인데요. 이렇게 적외선 특정 파장을 흡수하여 운동하면서 열을 내므로써 대기가 열을 뿜게 만듭니다. 이런 단순함이 지구의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분자의 특성을 토대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붉은 면이고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파란색 선입니다. 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가 흡수하는 파장이 지구 복사 에너지 파장과 겹치고 있지요. 각 분자들이 흡수하는 적외선 영역을 다 합쳐보면 세 번째 그림처럼 나타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중 이들 분자들이 흡수한 적외선에 의해서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흡수하지 못하는 적외선 파장은 파란색 면인데요. 이 파장의 적외선 에너지는 대기에 갇히지 않고 직접 우주로 방출됩니다. 대기 중에 이 길이에 적외선을 흡수하는 녀석들이 없기 때문이죠. 한편 태양 복사 에너지 중 자외선 영역을 오존이 매우 강력하게 흡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자를 파괴해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자외선의 양을 감소시키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산화탄소 대비 메탄가스의 온실 효과가 25배 내지는 28배, 아산화질소의 온실가스 효과가 280배 내지는 300배 높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도 매우 단순합니다.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이산화탄소보다 에너지가 높은 적외선 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이지요. 단위 분자의 에너지 흡수 능력과 대기 중에 존재하는 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실 효과 기여도를 보면 수증기와 구름이 36에서 72%, 이산화탄소가 9에서 26%, 메탄이 4에서 9%, 오존이 3에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서 0.04%를 차지하는 아주 미량 성분이기는 하지만 온실 효과에서는 매우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 기체에 의해 지구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여기저기서 이산화탄소 하고 불러대니 마치 나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인 IPCC는 그 원인이 인간 활동에 의한 대기 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600만 년 전에 시작된 신생대 팔레오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보면 에오세에 가장 농도가 높았을 때 약 2000ppm까지 올라갔었고 그 이후 꾸준하게 농도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는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점인 약 20만 년 동안에 지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역대급 최대인 400ppm을 넘었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산업혁명 이전 대비 2017년 지구 평균 온도가 0.6에서 0.9도씨나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를 관측한 이래로 가장 빠른 변화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하고 지구 온도가 변하는 과정에서 생물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종들은 멸종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 45억 년 동안 5번의 대멸종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에 의한 이렇게 급격한 환경 변화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6번째 대멸종? 해수면 상승으로 엄청난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정치, 외교적 문제, 새로운 팬데믹의 창궐? 이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빌량엄마 과학수다 10번째 이야기, 이산화탄소는 어쩌다 온실기체가 되었을까였습니다. 안녕.